시청자 여러분, 긴급 속보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지금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서구 문명의 역사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비교 문명사 학계의 거목인 한 교수가 강단에서 내뱉은 경고가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민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특정 국가를 지목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중국과 일본 출신의 엘리트 유학생들조차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럽의 합리주의도, 중국의 중화 사상도, 심지어 미국의 실용주의조차 이 나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민족은 효율을 버리고 기억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대하다. 도대체 전 세계가 경악한 이 예외적인 나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끝나지 않는 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충격적인 분석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민족의 피 끓는 생존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매일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도 그날의 강의실 공기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런던의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코트깃을 세우고 옥스퍼드 교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이 학문적 진실이 제 인생을,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빛을 그토록 뜨겁게 바꾸어 놓을 줄은 말입니다. 그날 옥스퍼드의 하늘은 유난히도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딪히는 빗소리가 강의실의 정막을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강단에 선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강의실을 가득 채운 200여 명의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제 수업인 문명의 생존과 소멸은 옥스퍼드 내에서도 꽤 까다롭기로 소문난 강의였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유독 아시아계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맨 앞줄에는 콧대 높은 중국 상해 출신의 젠이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는 도쿄대 교환학생인 켄지가 꼿꼿한 자세로 필기구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에게 제 학자적 양심을 걸고 지난 40년의 연구를 뒤집는 위험한 발언을 하려 합니다. 동료 교수들은 제게 미쳤다고 했습니다.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냐며 만류했지요. 하지만 저는 말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작지만 거대한 나라를 들여다보며 느꼈던 그 전율과 공포, 그리고 경외감을 침묵하는 것은 역사학자로서 직무유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자, 다들 주목해주게. 오늘은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를 할 걸세. 제가 입을 열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백묵을 집어들고 칠판에 커다랗게 디피트, 패배라고 적었습니다. 흰 가루가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승자의 기록이지. 그렇다면 패자는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 사라지거나 승자에게 먹히거나 노예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상식이다. 유럽의 역사를 보자. 로마가 무너졌을 때,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졌을 때, 독일이 2번의 대전에서 패망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지? 영국인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교수님. 배상금을 물고 국경을 다시 그었죠. 정확해. 유럽인들에게 패배란 계약의 갱신이다. 우리는 졌으니 깔끔하게 인정하고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다시 건물을 짓고 장사를 시작하지. 아주 합리적이야. 굴욕적이지만 생존을 위해 과거를 잊고 미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서구 문명이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저는 시선을 돌려 젠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중국인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동아시아의 거인, 중국은 어땠을까? 그들은 수많은 이민족에게 정복당했다. 몽골의 말발굽알에 짓밟혔고 만주족의 칼날 앞에 무릎 꿇었지. 하지만 중국은 싸우는 대신 묘한 선택을 한다. 바로 흡수다. 그들은 정복자를 자신들의 문화라는 늪으로 끌어들여 서서히 녹여버렸다. 지배자가 바뀌어도 관료들은 그대로 남았고 황제는 바뀌어도 시스템은 유지됐지. 중국에게 패배란 그저 주인의 교체일 뿐이었다.
그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실리를 취해 거대한 덩어리를 유지했다. 제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일본인 학생 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은 또 다르지. 그들은 강자에게 순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페리 제독의 흑선이 왔을 때, 메가더가 왔을 때 그들은 철저히 강자의 룰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모방하고 개량해서 2등의 자리를 확보했지. 패배를 인정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부흥도 빨랐으니까. 여기까지 설명하자 강의실 분위기는 묘하게 안도감으로 차올랐습니다. 유럽은 합리적이고 중국은 유연하며 일본은 기민하다. 각자의 방식대로 훌륭하게 살아남았다는 칭찬처럼 들렸을 테니까요. 학생들은 제 강의가 뻔한 비교 문화론으로 끝날 것이라 예상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힌 패배라는 글자 위에 굵은 X표를 그었습니다. 칠판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에 학생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지난 10년간 연구한 데이터 속에 이 모든 법칙을 비웃는 돌연변이가 하나 발견되었다. 강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럽처럼 조약을 맺고 끝내지도 않고 중국처럼 동화되지도 않으며 일본처럼 순순히 복종하지도 않는 나라. 패배했으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나라가 없는데도 전쟁을 멈추지 않았던 지독한 나라.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어서 설명 불가라고 표기했던 그 나라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저는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칠판에 한 단어를 적어내려갔습니다. 알파벳 5글자. K, O, R, E, A. 한국이다. 순간 강의실 곳곳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겨우 한국이라는 듯한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그저 중국 문화의 아류나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작은 반도 국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웃어도 좋다. 나도 처음엔 자네들과 똑같았으니까.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를 보자. 당시 일본군은 동아시아 최강의 전력이었다.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20일 만에 수도 한양을 점령했지. 왕은 북쪽 끝까지 도망쳤고 정규군은 와해되었다. 자, 유럽식 상식으로 보면 이때 전쟁은 끝난 것이다. 왕이 도망쳤으면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어야지. 중국식 상식으로 보면 어떨까? 백성들은 일본군에게 머리를 숙이고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어야 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이 기이한 나라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다.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낮추고 학생들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부가 기능을 멈췄는데 농민들이 낙과 곡괭이를 들고 일어났다. 선비들이 붓 대신 칼을 들었다. 심지어 살생을 금기시하는 승려들까지 산에서 내려와 무기를 들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월급을 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도 죽을 것을 알면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고 밤마다 기습을 감행했다. 일본군 지휘관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나라는 점령해도 점령되지 않는다. 낮에는 농부였던 자가 밤에는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강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웃던 학생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첫 번째 특성이다. 그들은 끝을 모른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끝은 승리 아니면 패배, 둘 중 하나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전쟁의 끝이란 없다. 그저 형태의 변화만 있을 뿐이다. 정규전에서 지면 게릴라전으로, 무기가 없으면 맨주먹으로, 그조차 안 되면 기록으로, 노래로, 정신으로 싸움을 이어간다. 그들은 상대가 제발 그만하자라고 비명을 지를 때까지, 아니, 그 비명조차 잊히지 않도록 영원히 물고 늘어진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기억 속의 한국, 그 매운 바람이 불던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느꼈던 한기가 다시금 등골을 스쳤습니다.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건 그들의 기억법이었다. 자네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이 말은 단순히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섬뜩한 경고이자 그들의 DNA에 새겨진 생존 본능이다. 20세기 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의 일을 예로 들어보자. 프랑스는 나치에게 점령당했을 때 레지스탕스가 있었지만 전쟁이 끝나자 그들은 다시 빵을 굽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멕시코 혁명도 시간이 지나면 제도권 안으로 흡수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독립운동은 달랐다. 1세대가 쓰러지면 아들이 총을 들었고 아들이 잡혀가면 손자가 펜을 들었다. 35년. 무려 35년이다. 한 세대가 통째로 바뀌는 시간 동안 그들은 저항을 상속했다. 여기까지 말하자 맨 앞줄에 제니 불쾌한 듯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결국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된 것 아닙니까? 그들의 저항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강대국의 논리였죠. 저는 젠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이다, 젠. 겉으로 보면 그렇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 그건 영토의 회복만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그 35년간 지켜낸 건 땅덩어리가 아니라 영혼의 주권이었다. 만약 그들이 중국처럼 동화되거나 일본처럼 순응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그들은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도 임시정부라는 것을 만들어 스스로를 통치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나? 내 몸은 내가 가졌을지 몰라도 내 정신의 주인은 나다라는 선언이다. 세계 어느 식민지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광기 어린 자존심이지. 저는 다시 칠판으로 돌아가 디피트라는 단어 옆에 레코드, 기록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을 지탱하는 무기가 바로 기록이다. 한국은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 치욕, 실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흘린 피 한 방울까지 모조리 기록한다. 너희들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기록물을 아나? 왕이 죽으면 사관들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 책으로 남겼는데 이 책은 왕조차 볼 수 없었다. 심지어 왕이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사관에게 이 사실을 적지 말라고 했다라는 내용까지 적혀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왕의 명령조차 거부하는 기록이라니 서구의 절대왕정 역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한국의 무서움이다. 그들은 실패를 덮지 않는다. 보통 패배한 역사는 부끄러워서 감추거나 일본처럼 왜곡해서 정신 승리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 아픈 상처를 후벼 파서 기어이 흉터를 남긴다. 왜일까? 후손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지 말라는 피해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다. 그래서 한국은 느려 보인다. 과거의 발목이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그들은 과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연료 태워 미래로 쏘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강의실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젠의 거만한 표정은 사라졌고 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실의 침묵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그 옛날 제가 서울의 거리에서 들었던 시위대의 함성처럼 혹은 통곡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분필가루가 하얗게 묻은 손을 털며 강단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일종의 경외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이 뉴스에서 보던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과 현대의 전기차 뒤에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 생존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지를 말이죠. 저는 강의실 중간에 앉아있던 독일인 유학생 루카스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전형적인 독일의 합리주의자였죠. 그의 책상 위에는 자로 잰 듯 반듯하게 놓인 필기구들이 그의 성격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가 선장이라고 가정해보자. 자네가 지휘하는 배가 거친 폭풍우를 만났고 엔진은 고장났으며 선체에 구멍이 뚫려 물이 차오르고 있다. 자네라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하겠나? 루카스는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하게 고민하더니 이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비상 펌프를 가동해 물을 빼내겠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을 소집해 고장난 부품을 찾아 수리해야죠. 배의 설계도를 확인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파손 부위를 복구하고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항구로 돌아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정답일세. 아주 모범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점원이 리페어 수리라고 적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네 나라, 독일이 2번의 패전 후에도 유럽의 심장으로 부활한 비결이지. 독일은 시스템을 믿는다.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너희는 그 폐허 위에서 기존의 설계도를 다시 꺼내든다.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부품이 문제였어라며 정교하게 수리하고 보수하지. 독일의 힘은 유지 보수와 개선에서 나온다. 그래서 독일 사회는 예측 가능하다. 안정적이고 튼튼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처럼 견고하지. 저는 시선을 돌려 다시 일본인 학생 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뚫어지게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비슷하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지. 저는 칠판에 재팬, 리파인, 숙련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본은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면 기계를 탓하기보단 기계를 다루는 사람을 탓한다. 그들은 매뉴얼을 바꾸지 않는다. 대신 선원들을 극한으로 훈련시킨다. 모두 양동이를 들어라. 한 방울의 물도 남기지 말고 퍼내라. 라는 정신으로 단결하지. 낡은 시스템조차 장인의 경지로 닦고 조여서 기어이 굴러가게 만든다. 낭비를 줄이고 개선하고 극한의 디테일로 승부한다. 그래서 일본 사회는 질서정연하다. 변화는 느리지만 한번 정해진 룰은 절대 깨지지 않는 무거움이 있어. 여기까지 설명하자 강의실 분위기는 묘하게 안정되었습니다. 유럽은 합리적이고 일본은 치밀하다. 각자의 방식대로 위기를 극복해온 훌륭한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평온함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폭탄을 투하하듯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두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을 저지르지. 강의실 곳곳에서 미친 짓이요? 하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한국인들은 배가 가라앉고 엔진이 꺼지면 수리를 하지 않는다. 물을 퍼내지도 않아. 그들은 그냥 타고 있던 배를 스스로 부숴버린다. 그리고 그 침몰하는 배의 파편을 붙잡고 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을 조립하기 시작한다. 루카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교수님, 그건 자살행위 아닙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버리다니요. 맞아, 자살행위지.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다. 고쳐서 쓸 수 있는 단계와 폐기해야 할 단계를. 한국인들은 위기가 닥치면 기존의 성공 공식, 사회적 합의, 심지어는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가치관까지 순식간에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다. 그리고 바닥부터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설계한다. 이것이 한국이 다이내믹하다고 불리는 진짜 이유다. 그 역동성은 K-팝의 춤과 노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자기 부정의 고통을 감내하는 끔찍한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칠판의 글자들을 지우고 연도 하나를 아주 크게 적었습니다. 분필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어서요. 1997. 자네들은 이 숫자의 공포를 모를 것이다.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 불리던 한국이 하루아침에 지렁이처럼 땅바닥으로 추락했던 해. 국가부도 사태, 소위 IMF 위기다. 당시 세계 유수의 경제지들은 한국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 한국의 기적은 끝났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서는데 최소 20년, 길게는 반세기가 걸릴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한국을 조롱하며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1997년 겨울 서울의 풍경을 회상했습니다. 그때 나는 서울에 있었다. 거리는 실직한 가장들로 넘쳐났다. 평생을 바친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명문대 졸업생들이 노숙자가 되어 서울역 지하도로 밀려들었다. 자살률이 치솟았고 가정은 파탄났다. 독일식 수리, 일본식 개선, 그런 여유 따위는 없었다.
시스템 전체가 썩어 문드러져 있었으니까. 말 그대로 국가라는 배가 완전히 침몰한 상태였다. 저는 칠판을 등지고 학생들을 향해 섰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택한 방식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그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살점을 도려내기 시작했다. 평생 직장이라는 한국 사회의 거대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폐기되었다. 뼈를 깎는 고통? 아니, 이건 뼈를 믹서기에 갈아버리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경제정책이나 대기업의 빅딜 따위가 아니다. 바로 그해 겨울, 한국의 모든 가정에서, 아니 전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민족도 보여주지 않았던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현상에 대해서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금색 동전 하나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강의실 조명을 받아 동전이 번쩍였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들어본 적 있나? 대부분의 학생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개 중에는 경제 수업에서 스치듯 들은 기억이 있는 몇몇만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라의 곳간이 텅 비었다. 갚아야 할 외채는 산더미고 국가 신용 등급은 정크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금을 모아주십시오. 그 금으로 나라의 빚을 갚읍시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나라가 망했다.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은행은 문을 닫는다.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금 같은 안전자산을 꽉 쥐고 숨겨야 한다. 이민 갈 준비를 하거나 암시장에 내다 $1 사야지. 그게 자본주의의 합리적인 인간이다. 제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제 감정에 동화된 듯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본주의 교과서를 불태워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화장대 서랍 속에서 금부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냥 금덩어리가 아니었다.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받은 돌반지,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손때 묻은 결혼 반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려준 유품인 금비녀, 평생을 회사에 바치고 받은 근속기념 황금 열쇠. 그들은 이 소중한 말 그대로 인생이 담긴 물건들을 들고 은행 앞으로 달려갔다. 영하 10도의 매서운 추위였다. 칼바람이 부는 종로거리에서 아이를 포대기에 업은 젊은 엄마와 지팡이를 짚은 꼬부랑 할머니, 심지어는 고사리 같은 손에 돌반지를 쥔 어린아이까지 수만 명의 인파가 몇 시간씩 줄을 섰다. 그들의 표정을 봤어야 했다. 나라를 원망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비장하고 결연했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자신들을 배신하고 망하게 만든 국가라는 용광로에 아낌없이 던져 넣었다. 강의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정말 자발적이었습니까? 정부의 강요나 선전 때문이 아니었나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저는 젠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젠. 그건 강요로 될 일이 아니었다. 한국인들은 대통령이 잘못하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기어이 끌어내리는 사람들이다. 독재자에게도 항거했던 그들이다. 누가 시킨다고 결혼 반지를 내놓겠나? 당시 내가 서울의 한 은행에서 목격한 장면을 이야기해주지. 저는 잠시 목을 가다듬고 그날의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한 40대 남자가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창구 앞에 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헝겊에 쌓인 금부치를 꺼냈다. 신혼 때 맞춘 부부의 결혼 반지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금반지였다. 은행 직원이 접수하며 물었다. 선생님, 이건 정말 귀한 건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했던 말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직장도 잃고 집도 넘어가게 생겼는데 반지가 무슨 소용입니까? 하지만 내 아이들이 빚쟁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보태서 빨리 빚 갚읍시다. 그래야 우리 애들이 다시 시작하죠. 강의실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몇몇 여학생들은 입을 틀어막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나라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다.
우리라는 독특한 공동체 의식으로 묶인 거대한 가족이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게 아니다. 내 자식, 내 이웃,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나를 희생한 것이다. 그렇게 모인 금이 무려 227톤이었다. 전 국민의 약 10%인 350만 명이 참여했다. 전 세계 금값이 출렁거릴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20년이 걸릴 거라던, 아니 영원히 회복 불가능할 거라던 경제 위기를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조기 졸업해버렸다. IMF 관리 체제를 최단 기간에 벗어난 것이다. 세계은행은 이를 기적이라 불렀지만 나는 공포를 느꼈다. 생각해보라. 위기가 닥치자 자신의 결혼 반지를 녹여무기를 만드는 민족. 만약 이들이 마음먹고 전 세계를 상대로 경제전쟁을 선포한다면, 만약 이들이 다시 한번 똘똘 뭉쳐 어떤 목표를 향해 돌진한다면 누가 이들을 막을 수 있겠는가? 저는 칠판에 1997이라는 숫자 옆에 붉은색 분필로 리셋, 초기화, 앤 리부트, 재시동이라고 굵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오면 시스템을 수리하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을 죽이고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비단 IMF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196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들은 농업을 버리고 공업을 택했다. 자본도 기술도 없었지만 가발을 팔아번 돈으로 제철소를 짓고 고속도로를 깔았다. 1980년대 그들은 이미 잘하고 있던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에 안주하지 않았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당시로선 공상과학이나 다름없던 반도체 산업에 국가의 명운을 건 도박을 걸었다. 저는 책상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다. 일본의 기술자들은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비웃었다. 미국은 과대망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했나? 실패한 라인을 뜯어내고 밤을 새워 연구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밀어붙였다. 그 결과 지금 자네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자네들이 쓰는 노트북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심장인 메모리 반도체의 70%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바로 그 미친 도박사들의 나라, 한국이다. 학생들은 이제 넋을 잃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작은 동방의 나라에서 무시무시한 생존 본능을 가진 거인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생존 알고리즘이다. 실패한 공식은 미련 없이 폐기한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로 판을 바꾼다. 독일이 마차를 개량해서 최고의 디젤 자동차를 만들 때, 일본이 그 자동차를 더 작고 고장나지 않는 하이브리드로 만들 때, 한국은 내연기관은 끝났다며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차로 판을 엎어버리는 시기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불안정해 보인다. 항상 공사 중이고 항상 시끄럽고 항상 어딘가 뒤집어 엎고 있다. 한국 사회는 단 한순간도 완성된 적이 없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학생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게. 그 불안정함이야말로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가장 빠르게 진화한다는 증거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법이니까. 한국은 그 흐름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벼랑 끝으로 내모는 나라다. 자, 이제 너희들도 궁금해질 것이다. 이렇게 과거의 치욕은 잊지 않고 뼈에 새기면서도 동시에 과거의 시스템은 과감하게 파괴해버리는 이 모순적인 민족. 도대체 이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 걸까? 그 답은 그들이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한국인들에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독특한 속도와 시간 개념이 존재한다. 강의실 뒤편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학생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혀있던 1997과 리셋이라는 글자를 지우지 않고 그 옆에 새로운 단어를 하나 더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알파벳으로 옮긴 단어였습니다. 빨리빨리. 학생들은 소리내어 그 단어를 읽어보려 애썼습니다. 빨리빨리. 저는 그 어색한 발음들을 들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가 그저 서두르다는 뜻의 부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국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에게서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해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연타한다거나 커피 자판기에서 컵이 나오기도 전에 손을 집어넣는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목격한 이 빨리빨리라는 현상은 그런 단순한 조급증이나 무례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시간을 접어서 압축해버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시간 왜곡 현상입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던 날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인터넷 설치를 위해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려면 보통 2주, 운이 나쁘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다음 달 일정표를 펴놓고 상담원과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고객님, 내일 오전 10시는 어떠신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일이라니요. 2주 뒤가 아니라 당장 내일 말입니까? 저는 혹시 추가 요금이 붙는 급행 서비스냐고 물었지만 상담원은 웃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날 정확히 오전 10시에 기사님이 방문했고 15분 만에 제 방에는 런던보다 10배는 빠른 광속의 인터넷이 깔렸습니다. 기사님은 제가 주스를 한 잔 대접할 틈도 없이 바람처럼 사라지셨죠. 저는 멍하니 깜빡이는 모뎀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 것인가? 유럽인들에게 시간은 강물과 같습니다. 유유히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며 풍경을 즐기죠. 프랑스 카페에서 웨이터를 부르고 커피가 나올 때까지 20분을 기다리는 건 낭만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시간은 강물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 할 자원입니다. 그들에게 1분은 1분이 아닙니다. 남들이 1시간 동안 할 일을 10분 안에 해치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강박, 아니 처절한 생존 본능이 그들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타고나기를 성격이 급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다른 선수들은 이미 50m 앞까지 달려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신발도 신지 않았고 배도 고픈 상태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출발 총성을 울립니다.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포기하거나 아니면 심장이 터질 때까지 남들보다 3배, 4배 더 빨리 팔다리를 휘저으며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현대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서구 열강이 30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한국은 불과 30년 만에 해내야 했습니다. 남들이 증기기관부터 시작해 천천히 단계를 밟아올 때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본도 자원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가진 자원은 사람, 그리고 시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시간을 밀도 있게 쓰기로 작정한 겁니다. 남들이 잘 때 일하고, 남들이 걸을 때 뛰고, 남들이 밥 먹을 때 일하면서 그들은 물리적인 시간을 압축했습니다. 1년을 10년처럼, 하루를 48시간처럼 쓴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강의 기적은 신이 내려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수명을 깎아가며 시간을 압축해서 만들어낸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의 일화를 아십니까? 세계 유수의 토목 전문가들이 최소 4년은 걸린다고 했던 난공사를 한국인들은 2년 5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밤낮 없이 산을 뚫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비난했지만 그 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지금의 현대자동차도 삼성전자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미래의 시간을 대출받아 현재에 쏟아부은 겁니다. 이러한 압축 성장의 DNA는 지금의 한국 사회 시스템 전반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보십시오. 스크린도어에는 열차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됩니다. 사람들은 그 숫자를 보며 자신의 발걸음 속도를 조절합니다. 버스 정류장의 안내판은 어떤가요? 내가 탈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좌석은 몇 개가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관공서에 가서 여권을 만들거나 등본을 떼는 속도는 또 어떻습니까?
유럽에서는 며칠이 걸릴 행정 처리가 한국에서는 단 몇 분, 아니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이런 시스템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가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라는 거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남의 시간을 뺏는 것을 극도로 미안해하고 자신의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집단적 효율성 추구입니다. 배달 문화를 보십시오. 제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밤 11시에 치킨을 주문했을 때 20분 만에 따뜻한 치킨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들은 달립니다. 그 오토바이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혈관이 막히지 않고 힘차게 돌고 있다는 심장 박동 소리와도 같습니다. 루카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숨이 막힙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인간답게 살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루카스. 자네 말이 정확해. 한국 사회는 피곤하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경쟁 압력이 존재하지.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며 저녁을 즐기는 프랑스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 한국인들 스스로도 헬조선이라 부르며 자조하기도 하니까. 하지만 나는 그 피로감이 그들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피곤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족하는 순간 도태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빠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인 이유,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세계 1위인 이유,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한 이유는 그들이 불편함을 참지 않고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요구하고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는 문제가 생기면 토론을 합니다. 위원회를 만들고 보고서를 쓰고 합의하는 데 몇 년을 보냅니다. 그 과정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지만 느립니다. 반면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해결부터 합니다. 현장에 달려가고 밤을 새워 고치고 일단 작동하게 만든 다음 매뉴얼을 수정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유럽과 미국이 마스크 착용 논쟁을 벌이고 진단키트 부족으로 허덕일 때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를 만들고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는 앱을 며칠 만에 개발해냈습니다. 그 속도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다져온 빨리빨리 정신, 즉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그들의 본능이 발휘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잠시 눈을 감아보라고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출구는 보이지 않고 뒤에서는 맹수가 쫓아옵니다. 그때 한국인들은 횃불을 들고 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뜁니다. 방향이 틀리면 고치면서 뜁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가장 먼저 달려나간 민족입니다. 그 질주가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그 에너지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지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고 진동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편의점의 불빛, 새벽까지 이어지는 대리기사들의 콜소리,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읽고 배우는 사람들의 눈빛.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한국이라는 거대한 다이내믹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빠름의 미학 뒤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하고도 따뜻한 한국만의 정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계처럼 빠르기만 한 냉혈한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도 속에는 타인을 향한 놀라운 관심과 유대감이 녹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또 다른 일화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고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모두가 경보선수처럼 빠르게 걷고 있었죠. 저는 누구도 저를 도와줄 여유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중년 여성이 제 곤란한 표정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제 손에 들린 지도를 보더니 제 손목을 잡고 5분을 걸어 목적지인 개찰구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고는 다시 자신의 갈 길을 재빨리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금보다 귀한 출근 시간에 말도 안 통하는 이방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10분을 내어주는 그 마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온기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한국식 속도전의 진짜 비밀입니다. 그들은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빨리빨리에는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공동체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는 정이라고 합니다. 번역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든 이 끈적하고도 따뜻한 정서가 바로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입니다. 강의실의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게 개인 하늘을 본 사람들처럼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앞서 이야기했던 빨리빨리 문화와 그 속에 숨겨진 타인을 향한 배려에 대해 이야기하며 칠판에 적힌 빨리빨리라는 단어 아래에 또 하나의 단어를 천천히 적어내려갔습니다. 이번에도 영어 사전에는 없는 오직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아주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단어였습니다. JONG. 정. 저는 이 단어를 적고 나서 잠시 분필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이 한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수많은 밤을 번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무엇일까요? 사랑? 우정? 연민? 동정? 아닙니다. 그 어떤 단어로도 이 정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서구의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개념이죠. 굳이 설명하자면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 접착제이자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는 무서운 일체감이며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처럼 사랑함과 동시에 증오하면서도 끝내 끊어낼 수 없는 지독한 인연의 굴레입니다. 한국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촘촘히 엮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끈끈한 네트워크가 위기 상황에서 작동할 때 한국은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쉬운 예로 한국의 치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대학의 교수로 재직할 때 서울의 한 번화가 카페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놓고 일을 하다가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런던이나 파리, 뉴욕이었다면 저는 당연히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가방을 메고 화장실에 갔을 겁니다. 테이블 위에 200만 원짜리 최신형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운다는 건 제발 훔쳐가 주세요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 동료 교수가 했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는 그냥 두고 다녀오셔도 됩니다.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심지어 지갑과 스마트폰까지 테이블 위에 둔 채 떨리는 마음으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5분 뒤 자리로 돌아온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물건들은 제가 둔 각도 그대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카페에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제 테이블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기이한 현상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나중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훔쳐가지 않는 거냐? CCTV가 무서워서냐? 그러자 한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교수님. 그 자리는 교수님 자리잖아요. 남의 물건에 손 떼면 안 되죠. 그리고 훔쳐가면 쪽팔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쪽팔리다, 즉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입니다. 한국인들을 감시하는 건 기계적인 CCTV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서로에 대한 예의,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존심이라는 도덕적 CCTV가 24시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순간 나는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인간으로서의 격이 떨어진다는 무의식적인 공포와 수치심. 그것이 밤 12시에 여성이 혼자 공원을 산책해도 안전하고 택배 상자가 문 앞에 며칠씩 놓여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안 유지가 아닙니다. 전 국민이 서로를 신뢰하기로 암묵적인 계약을 맺은 거대한 신용사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폭발적으로 작동했던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칠판에 2007이라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젠과 켄지, 루카스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IMF 금모으기 운동이 경제적 기적이었다면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생태학적 기적이자 인간 승리의 드라마입니다. 2007년 12월 한국의 서해안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은 원유 1만 2천 톤이 바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름다웠던 태안의 해변은 순식간에 죽음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검은 기름 파도가 백사장을 덮쳤고 갈매기들은 기름을 뒤집어 쓴 채 날지 못하고 죽어갔으며 평생 바다만 바라보고 살던 어민들은 망연자실하여 갯벌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세계적인 해양 오염 방제 전문가들이 현장에 급파되었습니다. 그들은 검게 변한 바다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바다가 예전처럼 돌아오려면 최소 10년, 길게는 100년이 걸릴 것입니다. 사실상 회복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고 소식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한국인들의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정이라는 뇌관이 폭발했습니다. 내 형제, 내 부모가 사는 땅이 더럽혀졌다라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자가용을 몰고 태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헌 옷가지와 걸레, 양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사리 손에 유치원생부터 지팡이를 짚은 80대 노인까지 회사원들은 휴가를 내고 학생들은 수업을 빼먹고 달려왔습니다.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끝도 없이 이어진 그 행렬을 보며 외신 기자들은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보도했을 정도였습니다.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기계로는 도저히 닦아낼 수 없는 바위 틈 사이사이에 낀 끈적한 기름들. 그것을 닦아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 사람의 손뿐이었습니다. 영하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갯벌에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쪼그리고 앉아 차가운 돌멩이 하나하나를 헝겊으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여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위 하나를 닦는데 헌옷 3벌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온 헌옷이 부족하자 집집마다 장롱을 뒤져 입던 속옷까지 택배로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서 본 장면은 마치 종교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얀 방제복을 입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끝도 보이지 않는 해안가를 가득 메우고 묵묵히 돌을 닦는 모습. 흡사 하얀 파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검은 재앙을 덮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흐느끼며 바위를 닦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바다야,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들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으로, 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걸레로 닦아서 언제 저 넓은 바다를 다 치우겠느냐고, 비효율적인 쇼라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그 미련하고도 무식한 정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100년이 걸린다던 그 바다가 단 6개월 만에 본래의 푸른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로 뒤덮였던 갯벌에서 다시 개가 기어다니고 철새들이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것은 인간의 손이 만든 기적이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내 옷과 신발을 버려가며 독한 기름 냄새를 맡으며 남의 동네 바다를 위해 며칠씩 돌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누군가 우리 울타리 안의 구성원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내 살점을 떼어내서라도 기어이 돕고야 마는 그 뜨거운 공감 능력.
그것이 바로 정의 실체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전국을 뒤덮었던 노란 리본의 물결, 코로나19 초기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증할 때 생업을 포기하고 대구로 달려갔던 의사와 간호사들의 행렬, 마스크가 부족하자 집에서 만든 첫 마스크를 파출소에 몰래 놓고 사라지던 익명의 시민들. 이 모든 것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현상입니다. 한국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붕괴되었을 때 그 빈틈을 메우는 위대한 시민들의 정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서양의 개인주의는 나를 지키는 데 탁월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파편화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정문화를 바탕으로 한 집단주의는 억압적인 전체주의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발적이고 따뜻하며 역동적입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반드시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누군가 힘들 때 내가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부채감. 이 상호 신뢰의 자본이 한국을 그 어떤 경제 위기나 재난, 전쟁의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인 것입니다. 저는 켄지에게 물었습니다. 켄지, 자네 나라인 일본에도 메이와쿠, 즉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문화가 있지. 그것도 훌륭한 시민의식이야. 하지만 한국의 정은 폐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 배려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기꺼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기꺼이 내 어깨를 빌려주고 기꺼이 함께 울어줍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지랖이라 불리며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오지랖 덕분에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119를 부르고 손발을 주무르는 사람들. 그 뜨거운 오지랖이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체온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 나라가 패배하지 않는지, 왜 이 나라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마다 좀비처럼, 아니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나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5천만 명의 국민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보이지 않는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고통과 희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태안의 바닷가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히 깨끗해진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었고 너와 내가 하나 될 때 발휘되는 초인적인 힘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결국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강의실은 이제 숙연해지다 못해 성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경제가 성장한 나라, K-팝의 나라가 아닌 인류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는 나라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 끝내지 않는 근성, 파괴적인 혁신, 압축된 시간, 그리고 뜨거운 정.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낼 한국의 미래, 그리고 그것이 세계에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강의실 밖, 옥스퍼드의 회색빛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창틈으로 한 줄기 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허공에 흩날리는 하얀 분필 가루를 비추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난 5천년간 이 작은 반도, 국가가 겪어온 시련의 먼지이자 끝내 그 먼지를 털고 일어선 영광의 후광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칠판 지우개를 들고 그동안 적어두었던 패배, 기록, 리셋, 빨리빨리, 정의라는 단어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지워나갔습니다. 칠판이 다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백묵을 집어들고 마지막 단어를 적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를 적는 순간 제가 평생 믿어왔던 서구 중심의 역사관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느낀 경외심을 담아 칠판 한가운데에 굵고 선명하게 적어내려갔습니다. 더 그레이트 소울, 위대한 영혼.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였습니다. 코리아.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제니 의아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위대한 영혼이라니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영혼이라는 단어는 너무 종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위대함이라는 수식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젠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젠, 자네는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위대함을 측정하고 있군. 영토의 크기, 인구수, 핵무기의 개수, GDP 순위. 그런 숫자들이 제국을 만들 수는 있어도 위대한 문명을 만들지는 못하네. 내가 말하는 위대함은 고통을 다루는 태도,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뜻하는 걸세. 여러분, 혹시 한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단어는 영어 사전에도 없고 프랑스어에도 독일어에도 대응할 단어가 없는 한국만의 고유명사입니다. 서양인들은 이것을 단순히 슬픔이나 분노, 혹은 원한 정도로 해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 모든 단어를 합쳐도 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은 억울하게 당한 고통이 밖으로 터져나오지 못하고 가슴속으로 파고들어 오랜 시간 삭히고 또 삭혀져서 마침내 단단한 돌덩이처럼 굳어진 응어리입니다. 수백 번의 외세 침략, 식민지의 서름, 전쟁의 비극, 독재의 압제, 가난의 굴레.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이 엄청난 불행들을 겪으며 가슴속에 누구나 하나씩 뜨거운 불덩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민족이라면 그 화를 견디지 못해 미쳐버리거나 남을 공격하는 폭력으로 터뜨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죄가 되어 소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인들의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석탄이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디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한국인들은 가슴속에 그 시커먼 슬픔, 덩어리를 눈물과 인내로 꾹꾹 눌러담아 마침내 투명하고 찬란한 보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류, K컬처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은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의 콘텐츠를 보며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BTS의 노래를 들으며 언어는 달라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연기를 잘해서? 춤을 잘 춰서?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아닙니다. 그들의 예술 밑바닥에는 진짜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뿜어낼 수 있는 처절하리만큼 진한 생명력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국인들은 흥이라고 부릅니다. 한이 슬픔의 응축이라면 흥은 그 슬픔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할 때 터져나오는 역설적인 기쁨과 에너지입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슬프면 오히려 춤을 춥니다. 너무 억울하면 노래를 부릅니다. 장례식장에서 밤새워 곡을 하다가도 술 한 잔에 노래를 부르며 떠난 이를 보내주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그것을 씹어 삼켜서 기어이 신명나는 예술로 승화시킵니다. 제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판소리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복을 입은 소리꾼이 북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곡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처절한 소리를 듣는데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카타르시스가 차올랐습니다. 슬픔의 끝에서 만나는 해방감. 소리꾼이 부채를 펴며 덩실덩실 춤을 추자 관객들도 함께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는 사람들. 저는 그 자리에서 전율했습니다. 아, 이 민족은 슬픔을 에너지로 쓰는 법을 터득했구나. 이들은 눈물을 연료로 태워 미래로 나아가는 엔진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왜 한국 문화에 열광할까요? 헐리우드의 완벽하게 계산된 히어로 영화나 유럽의 고상하고 난해한 예술에서는 느낄 수 없는 날것의 위로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문화에는 흙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납니다. 넘어져 본 사람, 실패해 본 사람, 바닥을 기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괜찮아, 나도 아팠어, 하지만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라는 뜨거운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칼 한 자루 쓰지 않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점령해버린 소프트 파워의 실체입니다. 5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해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인에게 정신적인 풍요와 위로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켄지, 자네 나라 일본은 와를 중시하며 감정을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지. 그것도 훌륭한 문화네. 하지만 한국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 그들은 감정의 끝까지 가버린다네. 끝까지 슬퍼하고, 끝까지 분노하고, 끝까지 사랑하지. 그 극단의 에너지가 21세기라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된 걸세. 밋밋하고 안전한 것보다는 거칠지만 살아 펄펄 뛰는 심장이 필요한 시대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감히 예언하건대. 한국은 인류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실이자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칠판에 적힌 코리아라는 글자를 가리키며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인류가 직면한 모든 난제들이 한국에 모여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가장 빠른 고령화, 치열하다 못해 잔혹한 경쟁, 사회 AI와 로봇으로 인한 급격한 일자리 변화, 세대 간의 갈등.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변화가 빠르고 그만큼 부작용도 가장 먼저 겪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한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소멸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한국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앞으로 50년 뒤에 겪게 될 문제들을 한국은 지금 온몸으로 부딪히며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시스템을 부수고 다시 만드는 리셋 능력,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치는 정,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한과 흥의 정신으로 말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파도를 넘어 생존해낸다면 그들이 찾아낸 해법은 곧 전 인류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저는 단상 앞으로 걸어나와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조금 붉어져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는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을 서구 문명이 인류의 표준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오만한 학자였습니다. 우리의 합리주의와 이성이 세상을 발전시켰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지금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진정한 생명력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한국이라는 작은 거인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한국을 그저 찬양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국을 훔치십시오. 그들의 정신을 배우십시오. 루카스, 자네의 완벽한 독일 기계가 멈췄을 때 매뉴얼을 덮고 맨손으로 고쳐내는 한국의 야성을 배우게. 젠, 자네의 거대한 대륙적 기질에 디테일과 감성을 더하게. 켄지, 자네의 질서정연한 세계의 파격을 허용하는 용기를 심게.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학생, 인생의 시련이 닥쳐올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국을 보십시오. 나라가 없어져도 전쟁으로 모든 국토가 잿더미가 되어도 경제가 무너져 길거리에 나앉아도 그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뚜기처럼, 아니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아니 설령 끝났다 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무력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치열한 삶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신의 나태함이 부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인간의 의지가 운명보다 강하다는 것을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직접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칠판의 글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위대한 영혼, 코리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한국이라는 뜨거운 불씨가 하나쯤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춥고 어두운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그 불씨가 타올라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쟤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켄지는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멍하니 칠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뒤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그 소리는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옆에 있던 학생이 일어났고 그 옆에 학생이 그리고 마침내 200명의 학생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함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의실을 가득 채운 기립박수 소리는 그 어떤 함성보다 묵직하고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지도에서는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작은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 마침내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인류의 경의였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학자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상기된 볼을 스쳤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비가 완전히 그친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첨탑 위로 찬란한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비바람을 견뎌내고 피어난 한국의 역사처럼 선명하고 아름다운 일곱빛깔이었습니다. 문득 코끝에 알싸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서울의 남산에서 맡았던 그 바람 냄새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서울의 뒷골목, 드럼통 식탁에 둘러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내던 그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맵고 뜨거운 김치찌개 한 숟가락의 눈물, 콧물을 쏙 빼면서도 시원하다라고 외치며 다시 힘을 내던 그 강인한 얼굴들이, 저는 코트깃을 세우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정말 지독하게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영국의 로 교수 토마스 윈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가 들려준 분석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잊고 살았던 우리 안의 거인 대한민국의 모습을 가장 날카롭고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단순히 국뽕이라 불리는 일시적인 취기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소중한 삶의 통찰을 얻어가셨으면 했습니다. 첫째, 실패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말처럼 한국인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리셋의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겪은 IMF, 전쟁, 개인적인 시련들은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낡은 시스템을 버리고 더 새롭고 강한 나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기회였습니다. 혹시 지금 실패의 한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 불편함의 가치입니다. 빨리빨리와 치열한 경쟁, 그리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정.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듯 그 피곤함과 치열함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썩지 않고 흐르게 만드는 생명력이자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우리의 유별난 오지랖은 간섭이 아니라 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뜨거운 연대였습니다. 셋째, 상처의 승화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한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떤 민족도 갖지 못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억울함과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흥으로 풀어내는 우리의 DNA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닥칠 그 어떤 시련도 결국엔 웃음과 노래로 그리고 성공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기에 살아남았고 뭉쳤기에 이겨냈으며 끊임없이 고쳤기에 성장했습니다. 지금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 위대한 역사의 증거이자 토마스 교수가 말한 위대한 영혼의 실체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뜨겁게 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임이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내가 경험한 한국인의 정의나 위기를 극복했던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은 단순히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댓글창에서 나누는 그 이야기들이 또 하나의 작은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내일도 가슴 벅찬 이야기,
우리 삶에 힘이 되는 감동적인 사연을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